자, 이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의사 표시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이 시간은 이제 대일인데요. 137페이지. 법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일이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건요, 뭐 많이 본 건 아닙니다만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권리가 변동되는데,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변동은요, 법률행위를 했던 그 당사자 사이에 권리가 변동이 되겠죠. 법률행위를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권리가 변동돼서는 안 되고,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했던 그 당사자 사이에 이제 권리가 변동돼서 권리 의무가 이제 귀속이 된다는 거죠. 이게 원칙인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대리가 됐을 경우에, 대리가 이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예외가 발생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요, 제 처남이 중국에서 사업을 합니다. 자, 처남을 이제 갑이라고 하면은요, 처남이 갑이 있는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요, 국내에 있는, 지금 서울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팔려고 하는데, 팔려고 하면은 그게 뭐 쉽게 팔리는 게 아니죠. 살 사람 찾아봐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죠. 그 일들을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다 보면은 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개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팔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국내에 있는 이제 매형인 저한테, 집 좀 팔아주세요. 제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시간도 있고 하니까요. 알았다. 내가 집을 팔아주겠다. 자, 얼마 정도에 팔아주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냥 시세에 맞춰서, 그러니까 시가라는 게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그냥 시세에 맞춰서 잘 팔아주세요. 라고 해서, 알았다. 그럼 내가 팔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이제 A라고 해보죠. A. 저를 A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제가 이 물건을 팔아줍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X 부동산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얼마에 팔 것인지, 누구한테 팔 것인지, 제가 살 사람을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 사람이 마침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을. 그러면은 상대방도 제가 고르는 거죠. 처남은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기 때문에 살 사람도 내가 골라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그 집에 대한 흥정을 하는 거죠. 즉 계약의 내용, 이걸 얼마에 팔 것인지, 무엇을 얼마에 파느냐, 이것이 바로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 계약의 내용을 누가 결정합니까? 제가 결정을 하는 거죠. 처남은 지금 중국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A, 저하고 을하고 어떻게 됩니까?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매매 계약을. 매매를 합니다. 즉 법률행위를 한다는 거죠. 법률행위.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 자, 그러면 이때요. 그러면 매매를 제가 했는데, 그러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10억 원으로 계약을 했을 때요. 자, X 부동산을 10억 원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법률행위에 따른 그 효력은 법률행위를 한 사람한테 권리 의무가 귀속돼가지고 한 사람한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원칙은 이렇죠. 그러면은 을은 저한테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권리가 발생하고, 제가 을한테 10억으로 계약했으면은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권리가 발생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갑의 집을 대신 팔아주는 것이고요. 집을 파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매매 계약을 하지만 팔려고 한 사람은 자기 집은 갑이 지금 파는 거죠. 돈도 누가 받아야 됩니까? 갑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제가 받는 건 아니죠. 물건을 파는 사람도 갑이고,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도 갑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 매매는 제가 하지만은 그 매매에 따른 X 물건에 대해서 10억 원으로 계약을 했으면 X 물건 10억 원에 대한 그 권리의무의 내용은 갑에게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갑에게. 즉, 갑이, 저는 이 물건의 소유자도 아니니까 제가 소유권을 넘겨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인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고 10억 원에 대한 권리도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을도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을 누구한테 청구해요? 저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X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고, 을도 갑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 잔금을 받는다든지, 돈을 받는다든지, 또는 소유권을 넘겨줄 때 그때 한 번은 들어오는 거죠. 물론 그 권리 의무는요, 갑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 의무가 갑에게 귀속이 된 이후에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도 대신 좀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대신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A가 또 갑의 부탁을 받아서
처음에는 팔아주세요 했으니까 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법률행위를 하고 또 이 권한도 부여를 해주면은 여전히 이 권한을 받아가지고 X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또 돈도 대신 받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돈도 대신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법률행위를 통한 그 효과는 일단 가백에 귀속이 되고 가백에 귀속되는 효과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위임을 받아서 다시 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법률행위에 따른 그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된다고요? 가백에 귀속되는 것이지 A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즉 법률행위는 A가 하지만 그 효과는 가백에 귀속이 되는 것이죠. 법률행위를 했던 사람과 그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 즉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람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대리입니다. 대리. 자, 이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권리의무에 귀속된 갑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직접 귀속받는 갑,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본인이라고 합니다. 본인이라고 하고요. 자, 본인의 부탁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는 자, 갑 대신에, 본인 대신에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 이 사람 우리는 대리인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대리가 나옵니다.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대리인과 거래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 이 사람은 그냥 이제 상대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대방. 자, 그러면은 대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이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과 법률행위는 A가 하지만은 그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 권리의무죠. 권리의무. 그 효과가 귀속되는 사람이 틀려진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효과, 즉 권리의무도 귀속돼야 되는데 구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리가 약간은 좀 복잡해요. 자, 그러면요. A가 법률행위, 그러니까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를 줄여가지고 우리는 대리행위라고 해요. 대리행위. 어려운 말이 아니죠. 대리행위. 자, 그러면은 법률행위는 A가 했는데 왜 갑에게 귀속이 되냐? 그럼 귀속이 되기 위해서 법률행위의 법률행위가 갑에게 귀속되기 위한 요건들이 있겠죠. 요건들. 갑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A가 법률행위인데 바로 갑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A가 한 법률행위가 갑에게 귀속되기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특별한 요건들이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요건들도 갖춰야 됩니다. 이런 권리의무,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자체가 어떻습니까?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 대리행위 자체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률행위가 무효이니까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의무, 권리 변동도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을 다 갖추어야 될 것이고요. 그 이외에 법률행위를 했던 사람, A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갑에게 그 권리의무가 귀속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요건들을 보죠. 자, A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갑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요. A가 법률행위를 하면서요. 내가 지금 법률행위를 하지만은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나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을에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을에게. 그러면은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니라 타인, 즉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 이런 것을 대리의사라고 합니다. 대리의사. 자신에게 이 법률행위 효과는 나한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귀속이 됩니다. 라는 그 대리의사를 표시해 줘야 돼요. 표시. 그래야 이제 갑에게 귀속됩니다. 이 대리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현명이라고 합니다. 현명. 대리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현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현명은 어떻게 하냐면요. 현명하는 방법은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기 위해서는요. 계약서를 씁니다. 이제 A와 을이 계약서를 쓰겠죠. 그러면 이 계약서를 쓸 때는요. 우리가 앞에서 계약서 맨 위에는 무엇을 얼마에 파느냐 해가지고 X 물건을 10억 원으로 팝니다. 쓰고요. 맨 밑에는 누가 누구한테 파느냐라고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인은 을이 지금 물건을 산다 그랬으니까 그냥 을 이름을 쓰고 을 사인을 하게 되겠죠. 을 도장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요. 여기에 어떻게 적어야 되냐 이거죠. 만약에 여기에요. 단순히 A라고만 적었을 때요.
자기 이름 쓰고 내 이름 쓰고 제 이름을 어떻게 돼요? 제 도장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 명의로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A한테 효력이 미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집을 팔아주려고요.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알아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 집은 별로 살 생각이 없고요. 제 집을 욕심을 내는 거예요. 제 집을.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욕심을 내가지고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얼마에 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주 비싸게 산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갑의 집을 팔아주려고 했는데 굳이 제 집을 살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일단 비싸게 팔아주면 산다고 하니까 일단 내 집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갑의 집 팔아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 집을 팝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팔 때는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쓰는 거죠.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쓰게 되면 이것은 자기 집을 파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A라고 써져 있으면요. A라고 써져 있으면은 A와 을 사이에 계약을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효과도 A하고 을 사이의 효과가 발생해요. 이게 명의죠. 명의. A의 명의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하다 보면요. 가장 이제 그 법률행위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명의냐. 명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명의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는 게 아닌 거죠. 명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 명의로 법률행위를 했으면요. A한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A는 어떻습니까? 내 집이 아니라 만약에 갑의 집을 팔아주려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명의를 누구 이름을 써야 됩니까? 권리의무의 귀속은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갑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법률행위를 하기 때문에요. 이 명의는 누구를 써야 됩니까? 대리 의사를 표시한다. 즉 갑에게 미칠 의사를 표시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갑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려면은 갑의 이름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갑 명의로.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제가 갈 때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쓸지 모르면은 저는 지금 아니까 제가 가겠지만은 A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내 도장도 가지고 가고 본인 갑 도장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갑 이름 쓰고요. 갑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냥. 그럼 어떻습니까? A 이름으로 쓰면은 A에게 효과가 귀속되고 여기는 갑의 이름으로 쓴 다음에 갑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이 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에게 당연히 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A, 즉 계약은 A가 하지만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갑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갑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갑의 이름. 이런 걸 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 이름 쓰고 갑 도장 찍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럴 수가 있어요. 단순히 갑 이름 쓰고 갑 도장 찍어버리면요. 이래도 별로 그렇게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요. 요런 매매계약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다 보면은 그 상대방 이럴 수가 있어요. A가 마치 갑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갑 이름 쓰고 갑 도장 찍으면은 을의 입장에서는 A를 갑으로 오해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A를 갑으로 오해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A를 갑으로 오해해버리면 이때는 갑한테 효과가 안 미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예외적인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쓰면은요. 이렇게 되긴 상관없습니다. 갑의 효력이 미치니까. 그러나 예외적으로 우리 행위자인 A를 갑으로 오해해버리면은 갑에게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갑이 원래 본인이다. 갑에게 효력을 미치려는 의사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갑 이름은 적어야 돼요. 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그 명의, 본인의 명의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대리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 현명이라는 것은요, 법률행위를 할 때요, 본인의 명의로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본인 명의. 쉽게 말하면 이게 현명이에요. 행위자인 대리인 명의로 하지 말고 본인 명의로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명이고 따라서 본인 명의로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거죠. 행위자는 대리이지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썼을 때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런 거죠. 갑에게 미치려는 의사로 저는 대리인으로서 그냥 갑에게 미치려는 의사로 지금 법률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갑이 아니라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해가지고 갑 대리인 A 한 다음에 A 도장을 찍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알겠죠. 갑이 본인이 되고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는 갑이 되는 거고 단지 A는 대리인으로 왔구나.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이런 것을 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는 거죠. 본인 이름으로. 나는 대리인으로 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입니다. 이렇게 현명을 해야 어떻습니까?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도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권리의무의 귀속은 가백에 미치는구나. 상대방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요건입니다. 요건. 만약에 이렇게 비현명, 그러니까 A, 자기 이름을 써버렸어요. 이거는 비현명이 되는 거죠. 자기 이름.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써버렸으니까 대리인이 비현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현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요. 원칙적으로는 항상 명의자에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A에게 효력이 발생해버립니다. A에게 권리의무가 귀속되어 버리는 거죠. 즉, 갑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A에 대해서 효력이 미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이제 A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A는요, 자기는 갑에게 미치려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쓰는데요. 자기는 갑에게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A는 말은 했어요. 저는 갑에게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제 합니다라고 표현도 했고요.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계약서를 쓸 때 도대체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써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배우자는 잘 모르잖아요. 갑에게 미치는 의사지만 내가 지금 계약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써야 되는갑다 해가지고 이렇게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A에게 효력이 미쳐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때 A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갑에게 미치려는 의사였는데 표시는 어떻게 돼요? 표시는 A라고 써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거죠. 불일치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를, 갑에게 미치려는 의사를 이렇게 표시한 주라고 한 것이지, 이렇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르게 표시돼가지고 나한테 미칠 것이라는 걸 예상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착오가 발생을 한 거죠. 착오. 그러면 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에 A는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것과 관련돼서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도 못하도록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A로 썼기 때문에 A가 당사자구나 해가지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데 저 취소하겠습니다 해버리면은 거래한 상대방, 을이 손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법은, 우리 판례는 비록 이 사람이 잘못 표시가 돼서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취소하지 못한다. 결국 A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만약에 상대방 을이 A가 대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상대방이 알았어요. 그 대리 의사를 알았습니다. 악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와서 말을 했어요. 저는 갑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라고 말도 했어요. 보통요, 우리가 여러분이 상대방이라고 해보죠. 갑이 물건을 파는데 대리인이 오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리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에는 확인할 방법이요. 지금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확인할 방법으로서 A라는 사람이 무슨 위임장 같은 걸 가져오는 방법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화 한 통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대리인도 아닌 사람한테 물건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돈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대리인이 아니면은 이 사람은 돈만 날리는 것이 되잖아요. 사기를 당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본인한테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죠. 통신이 발달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한 통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리인으로 왔습니다라고 하면요, 갑한테 한번 물어보겠죠. 대리인을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미리서 갑이 내가 못 나가니까 대리인을 보냅니다라고 갑이 먼저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요, A는 자기가 대리인으로 왔다는 걸 밝혔고요, 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요, A가 대리인을 알고 있고 A는 갑에게 효력을 미치려는 의사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또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즉 과실이 있다는 거죠. 즉 A라는 사람이 저는 대리인으로 왔습니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위임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즉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대리인으로 왔다는 거죠. 충분히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A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경우에는 갑에게 원래대로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이미 을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즉 을도 갑에게 미치려는 의사였고 A도 갑에게 미치려는 의사였고 갑도 자기 자신에게 효력을 미치려는 의사로 A한테 딜이하게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갑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서로가 다 좋은 것이죠. 따라서 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다만 상대방이 그런 딜이 의사, 즉 갑에게 미치려는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는 갑에게 효력이 미쳐도 상관이 없겠죠.
이게 현명하지 않았을 때 효과입니다. 그럼 먼저요, 일단 우리는 현명을 해야 된다. 이 요건이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대리에 의해서 갑의 효력에 미치기 위해서는 현명을 해야 되는데, 자, 현명을 한다는 것은 A라는 사람이 갑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요, A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갑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런 권한도 없이 남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위조죄가 되고 갑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이 사람은 형사처벌 받는 거죠. 따라서 갑에게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현명이 필요한데 현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어떻습니까? A가 갑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권한이 없이 행동하게 되면 이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대리권. 즉,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이거 대리권. A가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리권. 그래서 A의 법률행위가 갑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A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요. 대리권. 두 번째로 이제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리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버리면 자기한테 미치지 갑에게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특별히 더 필요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대리에 있어서의 특별히 필요한 효력 요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대리권을 가지고 하는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리를 유권대리라고 합니다. 유권. 여기는 책에는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규범 강의 시간에 합니다.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행위라는 것을 유권대리라고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했죠.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효력을 잠깐 보았죠. 여기서도요. 대리에 의해서 갑에게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A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대리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표시에 있어서도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불일치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리권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대리권이 없이 하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무권대리. 시험은요, 유권대리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무권대리가 더 중요해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때가 중요한 거죠. 이랬을 때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권대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무권대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권대리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유권대리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있어서 현명에 따른 대리행위를 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대리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해서 유권대리를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를 다룹니다. 자, 그래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요. 계약,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법률행위 계약이니까 계약에 있어서 대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3자 간의 법률 관계가 생기죠. 이것을 대리의 삼명관계라고 합니다. 자, 대리의 삼명관계는 첫 번째,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에 관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렇게 대리행위라는 관계가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제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관계가 생기겠죠. 그래서 삼명관계.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리권과 대리행위와 관련된 관계. 요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갑에게 효과가 미치기 위한 두 가지 요건들을 하나하나 봅니다. 먼저 대리권을 보죠.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유권대리가 돼가지고요. 대리권이 있어서 유권대리가 돼서 갑에게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갑과 A,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 대리권은 첫 번째요. 대리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리권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발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 대리권을 줄 때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범위도 없이 무한정으로 내 이름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리권을 주어주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서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죠.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범위.
그러면 그 대리권을 수여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어떻습니까? 행위만 대리권이 있는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나와서 그 범위 내에서 어떻습니까? 아직 소멸하기 전이어야 되겠죠. 대리권은 처음에 갑이 A한테 대리권을 줬다가 언제든지 대리권을 또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자기가 줬던 대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소멸돼 버리면 대리권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리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대리권이 발생해서 그 범위 내에서 소멸되기 전에만 대리권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대리권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대리권이 존재해야만이 이제 유권 대리가 되고 유권 대리가 됐을 경우에만 현명을 했을 경우에 이제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하나하나 그 내용을 보죠. 자, 그러면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라는 겁니다. 대리라는 것은요, 크게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대리권이 이제 발생하는 것. 그 법정 대리예요.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발생되는 대리권. 이게 법정 대리권입니다. 이와 대비해서요, 임의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 대리권. 임의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직접 행위를 할 수가 있지만은 임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때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을 이제 임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임의 대리. 이것은 임의 대리.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임의 대리권. 법정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이 되겠죠. 자, 법정 대리의 대표적인 것은요, 미성년자의 부모는 당연히 미성년자의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그 부모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요, 당연히 법의 규정에서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을 해요. 자, 법정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법률의 규정. 그래서 법정 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나에게 부모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을 해요. 이게 법정 대리입니다. 그런데 법정 대리권이 발생되는 그 법률의 규정들은요, 이런 것들은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여서요, 가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법, 우리 시험범위 안에 있는 채권, 물권, 총칙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냥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것이지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는 없어요. 자, 이에 비해서 임의 대리는요, 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이 대리권을 수요해 줌으로써,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바빠서 못하니까 대리권을 수요해 주는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이 임의 대리권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리권 수요 행위, 본인의 대리권 수요 행위에서 발생되는 대리권, 이것이 임의 대리권. 이 사람들을 임의 대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의 대리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본인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이것을 숙권행위라고 합니다. 숙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이 숙권행위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대리권의 숙권행위. 자, 우리가 민법 총칙, 법률행위 시간에 다루는 대리는요, 다 임의 대리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가끔 법정 대리의 말도 나오지만요, 주로 임의 대리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자, 임의 대리는 본인의 숙권행위에서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요. 자, 그러면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이 A한테, 이것은 뭐 처남이 매형한테 대리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관계가 아닙니다. 대리권을 수요하니까 내가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리권은 이렇게 임의 대리만 다릅니다. 지금은 숙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숙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숙권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보죠. 처남이 저한테 부탁을 했을 때 제가 바쁘면 어떻습니까? 거절하겠죠. 나 바쁘니까 못한다. 그러면 처남은 다른 사람을 알아보겠죠. 그런데 처남이 나한테 부탁을 했을 때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내가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하니까 저한테 대리권을 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바쁘다, 나 못한다라고 거절하게 되면 저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갑이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타인에게 맡기는 거죠. 맡기고 그 타인이 어떻게 돼요? 본인이 해야 될 사물을 내가 처리해 줄게 라는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사물을 타인에게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받아서 타인의 사물을 대신 처리하는 관계, 이런 것을요, 우리는 위임 관계라고 합니다. 위임.
공인중개사가 여러분이 되시면은 집을 팔아달라고 어떻습니까? 위임을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에게.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위임,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임은 계약이에요. 갑이 부탁을 했을 때도 이 사람이 거절해버리면 계약은 안 되는 거고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돼서 이 사람은 갑의 집을 팔아줘야 될 이제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위임 계약이 이제 기본이 돼가지고 승낙을 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죠. 또는 A라는 사람이요. 각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새로운 직원을 뽑게 되면 이제 고용관계가 생기게 되겠죠. 고용도 하나의 계약이죠. 갑이 일할래요? 라고 했더니 네, 제가 일할게요. 승낙이 되어야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이런 고용관계가 성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라서 A한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는 거죠. 그 회사와 관련된. 자, 이런 수권행위는요. 이런 위임이나 고용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위임이나 고용은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임계약, 고용계약, 계약입니다. 계약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보통은 위임을 하면서 바로 보통 수권행위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관념적으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위임이나 고용은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승낙을 하게 되면 이제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리권을 수여할 때, 수권행위를 할 때요. 그럼 대리권을 수여할 때도 또 A의 승낙이 또 필요하냐 문제입니다. 자, A는 어떻습니까? 위임계약을 통해서 내가 그 사업을 처리해 줄게 라고 승낙을 했죠. 승낙을 했으니까 갑이 A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는데 이때 대리권을 수여할 때도 A한테 또 대리권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A의 승낙이 또 필요하느냐? 이건 필요가 없겠죠. A는 이미 어떻게 돼? 해주기로 승낙을 했으니까요. 따라서 수권행위는요.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A에 따로 승낙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그냥 일방적인 의사에서 대리권을 수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라는 거죠. 일방적 의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내용을 합니다만 우리가 나중에 또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요. 조금 이렇게 딜은 좀 복잡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들어본 내용들이 기본 강의를 할 때 좀 도움이 되니까 완전히 다 이해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해하는 만큼만 그냥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원인행위죠. 이게 원인행위고 수권행위가 됩니다. 이것이 원인관계고 수권행위를 하게 되는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는 원인, 내부적 관계, 원인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인관계와 수권행위는 어떻습니까? 원인관계는 계약이고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돼요? 구별이 되는 거죠.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는 그 행위 두 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 수권행위는요. 이 위임이나 고용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 원인행위가 만약에 무효가 됐다를 하게 되면 수권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면 A와의 고용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A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뒀으면은 고용관계가 이제 해지가 되는 거죠. 고용관계가 소멸했으니까 A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대리권이 소멸해야 되겠죠. 즉 구별이 됩니다만은 이 원인 행위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원인 행위가 무효가 취소되면은 이 수권 행위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권 행위는 어떻습니까? 원인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즉 유인 행위가 됩니다. 원인 행위에 영향이 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인 행위라고 합니다. 원인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요 반대가 무인행위, 원인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무인행위라고 하는데 수권행위는 원인행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인행위다. 그리고 수권행위는 원인행위와 일단 구별된다. 독립적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은요 이렇게 수권행위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137페이지 보시면 일해가지고요 수권행위라는 말이 나오죠. 수권행위. 이것은 임의 대리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권행위를 통해서요, 대리권이 발생하는데, 수권행위를 할 때요, 어떤 형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 저한테 대리권을 수여할 때 전화를 해가지고 대리권을 수여할 수도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리권을 줄 때는 위임장 같은 걸 씁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지만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전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효식 행위다라는 것이 밑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수권행위를 통해서 이제 대리권이 발생을 했을 때요. 자, 그러면 보통 수권행위를 할 때 어떻습니까? 대리권의 범위도 정해주는 거죠. 이 물건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한다. 또는 이 물건을 관리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한다. 라고 해서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요, 그 대리권의 범위도 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의 행위는 당연히 유권 대리가 돼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겠지만은 범위 바깥에 있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범위는요,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요, 발생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범위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에 규정 내용을 우리가 다루질 않기 때문에요, 법정 대리는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임의 대리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자,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범위도 수권행위를 할 때 범위도 정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권행위에 의해서 범위가 정해집니다. 수권행위에 의해서. 근데 수권행위를 할 때요, 대리권을 수여할 때 그 범위를요, 하나하나 명확하게 다 정해주지는 못해요. 자, 매매계약 물건을 팔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파는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부수적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부수적 행위들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수권행위를 통해서 부여해 주지 않았을 때는 이 수권행위가 과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대리권의 범위를 줬을 때는 이 대리권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이 수권행위를 해석하는 거죠. 법률행위,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 수권행위 범위를 정합니다. 수권행위가 명확하면은요, 수권행위에 의해서 범위는 정해질 것이고, 수권행위 자체가 행위가 있긴 하는데, 수권행위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수권행위를 해석을 통해 가지고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때로는요, 수권행위를 통해서요,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요, 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권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요. 이 물건의 관리 행위만 해라, 이 물건의 처분 행위를 해라 라고 해서 수권행위로 그 범위를 정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냥 이 물건에 대해서 일체의 권리를 수여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범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인은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수권행위가 있으면 수권행위로 정해지는데, 수권행위가 없었을 때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정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그 법률의 규정이요, 여러분, 대리권의 범위에서 2에서 대리권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대리권의 범위 있죠.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범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는데, 우리 법률 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대리권을 줬을 때 그 대리인은요, 무조건 모든 행위를 다 하다 보면은 본인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는 행위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보존행위요.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줬는데 보존행위. 이 보존행위는 그 물건을 수선하고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물건의 현재를 보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행위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본인에게 무조건 좋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존행위를 좀 넘어서서요, 이용하는 행위라든지 계량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용하는 행위, 계량행위는, 이용행위는 이런 걸 말해요. 자, 이 건물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해 줬습니다. 이 대리권을 소유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한테 대리권을 수여해 줬을 때 A라는 사람은요, 이때 이용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이제 이걸 임대해 가지고 수입을 챙기고 있는데 여기에 공실, 여기에 임대가 안 돼 가지고 빈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줍니다. 자, 임대를 하게 되면 월세를 받겠죠. 월세를 받는데 이것은 갑을 대신했기 때문에 월세는 원칙적으로 누가 받아가는 겁니까?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이 월세를 받아가는 거죠.
A는 물론 이제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실된 그 사무실을 임대를 하는 행위는 이것은 이용행위가 돼요. 자, 이런 이용행위는 어떻습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있어요. 또 계량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는 임대가 이미 돼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월세가 100만 원인데 시세보다 너무 적어가지고요, 이것을 150만 원으로 월세를 올립니다. 자, 150만 원 월세를 올리게 되면 50만 원을 A가 먹는 건 아닙니다. 모든 효과는 갑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갑은 5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됐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행위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할 수가 있어요.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요. 이건 못해요. 있는 그 물건을 이용하고 계량행위는 할 수 있지만은 이 부동산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요, 아예, 팔아가지고 금전으로 바꾼 다음에 금전을 신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이 물건의 성질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또, 갑이 A한테요, 은행 통장을 맡기면서 이 금액을 좀 관리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금액을요, 자기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다 뽑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버립니다. 좀 더 강하게 이유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요, 이용하고 계량행위가 되긴 하지만은 그 물건이라든지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성질을 변화시켜버리면요, 이런 건 자유롭게 못해요. 이런 것들은 갑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권리나 물건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성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못합니다. 자, 그것이요, 여기 있죠. 자, 반가루 1번 보시면, 위에 보죠, 위에. 양가루 1번의 바로 밑에 보시면은, 보존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보존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용 계량행위는 옆에 있죠.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관리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행위는요,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질을 변하게 하는 범위가 아니라면은 관리행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관리행위를 넘어가는 처분행위요, 물건을 팔아버립니다. 이런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처분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기시면은 처분행위는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는, 자 보죠.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서 정해지지만은 수권행위에 있어서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법률의 규정에서 정해지는데, 우리 법은 보존, 이용, 계량행위는 할 수 있지만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범위가 이제 정해지겠죠. 수권행위라든지 아니면은 법률의 규정에서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때로는 그 범위 내에서 때로는 제한될 수도 있어요. 자, 요런 행위는요, 그 범위를 완전히 넘어가는 행위고요. 그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행위는요,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제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죠. 갑이 A한테요, 집 좀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집 좀 팔아달라고 했더니요, A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직접 사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의견이 대립되겠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하는데, A가 자기가 직접 사버리면 어떻습니까? 싸게 사버릴 수가 있는 거죠. 시가 10억짜리를 팔아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직접 5억 원에 사버리면은 본인에게 손해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요, 대리인이 직접 자기가 일방 당사자가 돼서 계약을 해버리는 것, 이것을 자기계약이라고 합니다. 자기거래. 그러니까 자기거래,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계약을 하게 되면은 본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물건을 팔아달라고 했는데요, 우연의 일치로 을이라는 사람도 X 물건을 사달라고 A한테 똑같이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을 쌍방을 대리해요. 쌍방을 대리해서 A가 계약을 하게 되면 A 혼자서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 가격을 혼자서 결정해요. 혼자서 자유롭게 결정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만약에 비싸게 결정하면은 을에게 손해가 될 것이고, 싸게 결정해버리면 갑에게 손해가 되겠죠.
이렇게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에게 손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원칙 있죠. 원칙. 대리권의 제한 이렇게 해가지고요. 원칙적으로요.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제한해가지고 먼저 자기계약이 있어요. 자기계약. 그래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요. 쌍방대리는 본인에게 손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에게 손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인데 이럴 수도 있죠. 본인이 허락해 줄 수도 있어요. 본인이 A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네가 사고 싶으면 네가 사도 상관없어.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죠. 또는 쌍방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는데 쌍방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네가 가격 네 맘대로 결정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허락을 해줬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그러나 본인의 허락이 있다든지 또는 단순한 그 이행의 문제만 대리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뭐 쌍방대리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행이라든지 쌍방으로부터 허락이 있었을 때 자, 원칙 보시면 이렇게 있죠.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된다. 그러니까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예외예요. 단순한 채무의 이행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없는 단순한 채무의 이행. 이런 것들은 쌍방대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이해가 충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제한되는 게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되는 것이 여기는 좀 없는데 공동대리라는 게 있어요. 공동대리. 자, 우리가 집을 내놓을 때요. 집을 팔아달라고 내놓을 때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한테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사람한테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A라는 공인중개사 또는 B라는 공인중개사, C라는 공인중개사 여러 사람한테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 있게 되면은 이때 대리인들은 항상 물건을 팔 때 공동으로 항상 협의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단독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팔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판 사람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으면은요,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각자 대리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여러 명이라고 했어요. 나의 대리권이, 그러니까 나한테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또 대리인이 있다고 해서 나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면서요. A, B, C 세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면서 반드시 너희들이 공동으로 하라라고 했어요. 공동으로 대리행위를 해라.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만 대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A는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마음대로 계약을 할 수가 없죠.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이제 대리권의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의 대리인들이 반드시 공동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대리권은 제한되게 되겠죠. 이것이 대리권의 이제 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리권의 제한은요, 먼저 범위가 정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한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할 수 없는 걸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유권 대리가 안 되겠죠. 대리권이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야 돼요.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대리권이 범위 내고 제한된 범위도 아니니까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는 이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을에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A가 을한테 물건을 팝니다. 처분의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리권이 제한되지도 않았고 범위 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가요, 원칙적으로는 한 10억 정도 되는 것인데 을하고 짜고요, 이걸 5억 원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2억, 그러니까 5억 정도의 이득이 생겼죠, 을은. 그리고 그 5억을 어떻게 돼요? 반씩 나눠 갖는 거죠.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대리인이 자기가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부당한 방법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권한은 있습니다. 대리권이 있어요. 대리권이 있는데 그 권한을 부당한 방법으로 행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합니다. 남용. 자, 남용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4에 보시면 대리권의 남용이 있죠. 이런 남용이라고 해요. 권한인데 권한을
함부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걸 남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 됐을 때 그 효과를 보죠. 남용이 됐을 때는 그러면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남용이 되면 어떻습니까? 본인에게 손해가 되겠죠. 시가 10억짜리를 5억 원에 팔아먹어 버렸으니까 이러면은 이제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본인에게는. 자, 그랬을 때 본인에게 이런 경우에도 본인은 5억만 받고 물건을 넘겨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남용이 됐을 때는요.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남용이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대리권을 수여했기 때문에 본인도 잘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일단 보호해줘야 되겠죠.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남용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대리권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남용,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상대방이 알았어요. 서로 짰을 경우는 당연히 알았겠죠. 알았다든지 또는 한 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과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습니까? 5억 받고 물건을 넘겨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상대방이 악의 과실. 자, 이것은요. 이거와 비슷해요. 대리권이 남용이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무효이지만 상대방의 그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것은 무효가 된다. 이런 구조가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가 비진입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비진입 표시. 자, 비진입 표시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진의한 인사 표시는 원칙적으로는 표시된 대로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나 그런 비진입 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고 했죠.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요.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대리권 남용과 가장 유사한 법조문을 보니까는 비진입 표시와 비슷해요. 자, 비진입 표시는요, 저 대리에 관한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은, 자, A라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합니다. 법률행위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의사는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 상대방, 을을 위하는 의사,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표시는 어떻게 돼요? 갑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면서 갑을 위한 것처럼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거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비진입 표시를 A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이 비진입 표시와 굉장히 유사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갑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은 안으로는 갑을 위한 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이 바로 비진입 표시와 유사하더라. 그래서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이게 유사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표시된 대로 일단은 유효하다. 그러나 이런 비진입 표시, 즉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기본 강의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범위와 관련돼서 수권행위에서 법률에 정한돼서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정해지는데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제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용이 이루어졌을 때는 때로는 이렇게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행위는 당연히 유효하게 되겠죠. 남용이 아니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그 대리권이 소멸되기 전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그 양가로 3번 보시면 그럼 대리권은 어떻게 소멸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되기 전에만 대리권이 있는 것이 될 테니까요. 자, 대리권의 소멸 원인은요.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가 있었을 때 공통된 소멸 원인으로 해서요. 거기 나와 있죠.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럼 대리권이 소멸해야 되겠죠. 본인이 사망해 버렸으니까. 본인에 의해서 대리권을 이제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 것인데 본인이 사망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대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을 소멸하고요. 또는 대리인이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또는 대리인이 이제 한정후견이 개시됐다. 한정후견이 개시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텐데, 과거에 이제 금치산자를 이제 한정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후견 개시. 이것은 금치산자가 되었다는 거죠. 금치산자는요, 깊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됐을 때, 또는 파산이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신용 상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일 맡길 수가 없죠. 따라서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 이외에요. 이것은 법정 대리든 임의 대리든 공통된 소멸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요. 그 이외에 임의 대리의 특별한 소멸 원인으로 해서요. 자, 임의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권행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권행위는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갑이 A한테 대리권을 줬다가 야, 너 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할 테니까 너 그만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권행위를 처리하는 거죠. 철회. 그러면은 대리권은 소멸하게 돼요. 그래, 수권행위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굳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원인관계가 소멸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원인관계. 고용관계가 소멸해버리면 당연히 수권행위도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대리권도 소멸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그냥 수권행위 철회만 있는데요. 이 원인관계, 대리권을 수유하게 된 원인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도 대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대리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죠. 자, 지금까지는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즉 대리인이라는 법률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대리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리권.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나머지 대리와 관련된 이제 그 대리 행위와 관련된 요건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